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3부, 10장, 전술적으로 사고하기, 자신에게 적합한 원칙으로 기본 틀 구축하는 법, 유용한 것을 받아들이고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자신만의 것을 덧붙여라. 브루스리. 현대병에는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의사 스타니 슬라스탕슈는 유럽의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들에서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양쪽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정신질환처럼 암도 문명 발전에 발맞추어서 증가하는 듯하다.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윽고 심장병, 2형 당뇨병, 치매, 그리고 다른 몇몇 질환과 함께 암은 문명의 질환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발맞추어서 퍼져나가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명이 어떤 식으로든 나쁜 것이며 우리 모두가 수렵채집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겪었을, 그리고 세계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겪고 있는 만연한 질병, 무분별한 폭력,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아이폰을 잃어버리거나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대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수명 연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한 반면에 특정한 방식으로 공모해 장수를 제한하는 조건들도 조성했다. 우리가 직면하는 난제는 지난 한두 세기 사이에 우리 환경이 극적으로 거의 모든 면, 식량, 공급과 섭식 습관, 활동량, 사회망 구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해온 반면에 우리 유전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6장에서 이런 변화의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았다. 식단에서 과당이 하는 역할 변화가 그렇다. 오래전 과당을 주로 과일과 꿀의 형태로 섭취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해 추운 겨울과 식량 부족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과당은 우리 친구였다. 그러나 오늘날 과당은 우리 음식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을 뿐더러 그중에 액체 형태인 양이 너무나 많다. 이런 과량의 과당은 대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균형을 교란한다. 우리는 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과당을 을에 섭취하곤 한다. 우리가 조성한 이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또는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자는가 또는 자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해를 끼치며 우리의 정서 건강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소셜 미디어를 몇 시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공황이 히포크라테스에게 매우 낯선 만큼이나 이런 환경은 우리 유전체에 매우 낯설다. 예전이라면 우리를 죽였을 유행병, 부상, 질병에서 살아남는 새로운 능력과 이런 환경이 결합하면서 우리는 자연 선택에 거의 맞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새롭고 위험한 세계에서 적응하고 번성하려면 우리는 전술을 더 영리하게 짜야 한다. 5가지 전술 영역, 운동, 영양, 수면, 정서건강, 분자. 앞서 1부와 2부에 걸쳐 우리의 목표와 전략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면 알리가 포먼에게 했던 식으로 상대를 안팎으로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당신은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상당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를 특정한 질병에 걸리도록 돕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전술을 살펴볼 차례다.
전술이란 이 낯설고 때때로 위험천만한 새로운 환경을 헤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쓸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존의 기대 수명을 넘어서 덤으로 최고의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커지는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의학 3.0은 누군가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술 영역이 5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운동이다. 나는 운동이 수면과 건강 수명 양쪽에서 월등한 차이로 가장 강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운동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유산소 효율, 최대 산소 섭취량, 근력, 안정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두 번째는 식단 또는 영양이다. 나는 이를 영양생화학이라고 부르는 쪽을 더 선호한다. 세 번째 영역은 수면이다. 의학 2.0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과소평가하던 영역이다. 네 번째 영역은 정서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도구 집합을 포함한다. 마지막 5번째 영역은 의사가 의대와 그 이후에 배운 다양한 약, 영양제, 호르몬 같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외인성 분자라고 부르고자 한다. 몸 바깥에서 들여오는 분자라는 뜻이다. 이 절에서는 앞서 이미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 지질 저하제, 라파마이신, 장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놓고 임상 시험 중인 당뇨약인 메트포르민 등 말고는 외인성 분자를 그다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다른 내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의대나 전공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혀 다루지 않고 아예 언급조차 없는 영역들이다. 우리는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에 관해 거의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은 서서히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일부 의사가 현재 이런 분야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이 분야들의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전술 영역은 언뜻 볼 때 좀 뻔하게 여겨질 법하다.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이 그렇다. 당연히 우리는 이 모든 영역을 최적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떻게? 악마, 나로서는 신나는 일은 언제나 세부 사항에 숨어 있는 법이다.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식단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푹 잘 수 있을까? 이 각 영역에서 포괄적인 목표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이면서 미묘한 전술은 그렇지 않다. 거의 무한히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경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뻔한 것 너머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술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이를 설명할 때 나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곤 한다. 내가 교통사고에 좀 집착하는 면이 있기도 하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서 월등히 많은 목숨을 빼앗아 간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12분마다 1명꼴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적절한 전술을 쓰면 이런 죽음 중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무작위로 일어나는 양 보이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전술들이 있다.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많은 이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최대 3분의 1은 음주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를 보면 과속이 약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주의를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 않고 깨달음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위험 구간 파악은 좋은 전술을 개발하는 첫 단계다.
나는 고속도로가 차량 속도가 빠르므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거의 의례 자동으로 가정하곤 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교차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다른 차의 왼쪽, 즉 운전석 쪽을 들이받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전형적인 측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잘못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좋은 소식은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한을 지닌다. 교차로에 진입할지 언제 진입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차로에서 충돌을 피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왼쪽에서 운전석을 향해 다가오는 차를 가장 우려하므로 이 방면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먼저 왼쪽을 보고 이어서 오른쪽을 본 뒤 처음에 뭔가 놓쳤을 때를 대비해 다시 왼쪽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는 내 고등학교 친구도 이 전술에 동의한다. 그는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설령 녹색 신호라도 언제나 먼저 왼쪽을 살핀 뒤 오른쪽을 돌아본다. 이런 측면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신이 커다란 화물차를 몰고 있음을 늘 명심한다. 이제 우리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하나 얻었다.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도 이 전술은 소소하지만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위험을 줄인다. 더 좋은 점은 우리 전술이 지렛대 효과를, 즉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상당한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술에 접근한다. 모호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데이터와 직관을 이용해 우리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조정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면 상당한 이점을 낳을 수 있다. 내 교통사고 비유가 좀 엉뚱맞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장소를 탐구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동차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환경 위험이다. 마찬가지로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려면 위해와 위험을 안겨주는 온갖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강을 잘 다스리며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3부에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거나 없애고 건강 수명을 개선하거나 늘리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저마다 독특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볼 것이다. 모두에게 통하는 유일한 전술, 고정불변의 전술은 없다. 가장 복잡한 전술 영역은 영양과 운동이다. 나는 대다수 사람이 양쪽 모두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다. 어느 한쪽에서만 변화를 일으켜도 충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때면 나는 언제나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진다. 1. 영양 과다 상태인가? 영양 부족 상태인가? 다시 말해 열량을 과다 섭취하는가? 과소 섭취하는가? 2. 근육량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3. 대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당연한 일이지만 영양 과다인 사람들 대다수는 대사 건강이 안 좋다. 그런데 나는 말랐으면서도 대사 문제가 있는 이들도 꽤 많이 만났다. 반면에 대사 건강이 나쁘면 거의 반드시 근육량이 부족하다. 이는 영양과 운동이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다. 뒤에서 이런 다양한 상황을 훨씬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 모든 전술적 개입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예를 들어 영양 과다인 사람에게는 열량 섭취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한다. 15장에서 다룰 텐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의례 근육량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량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목표가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해질 수 있다. 각 전술 영역은 나머지 영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16장에서 우리는 수면이 인슐린 민감성과 운동 수행에 나아가 정서 건강에도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다수 환자에게서 운동과 영양 양쪽으로 아주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두 영역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판단을 내리고 전술을 개발할 때는 데이터에 깊이 의존한다. 중성 지방과 간 기능 검사 같은 정적 생체 표지자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같은 동적 생체 표지자뿐 아니라 체성분, 내장 지방, 뼈 밀도, 지방 뺀 체중, 마른 체중, 제지방 체중 같은 인체 측정치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다. 앞으로 다룰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내가 매일 환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내용과 동일하다. 우리는 환자들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우리 전략의 토대를 이루는 과학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전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자가 자신만의 계획표를 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나는 환자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처방전을 쓰는 일이 거의 없다. 내 목표는 운동, 영양, 수면, 정서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에는 대개 처방전조차 필요 없다. 그러나 행동 자체는 환자의 책임이다. 이 문제는 쉽지 않다. 환자 스스로 습관을 바꾸고 노력해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단계별 계획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포괄적인 해결책 같은 것은 없다. 운동, 식단, 생활 습관에 관해 아주 세세한 조언을 하려면 개인의 피드백과 반복이 필요한데 이는 책에 안전하게 또는 정확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모두가 이런저런 다량 영양소를 몇 그램 먹어야 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처방보다는 훨씬 더 오래도록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을 관리할 기본틀을 당신이 익히기를 바란다. 나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내용과 우리의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 기술이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나는 나 자신과 환자의 치료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실험하고 바꾼다. 그리고 환자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이나 학파, 어떤 종류의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케톤 학파도 저지방 학파도 아니며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을 중시하라거나 반대로 하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는 효과가 있을 법한 전술을 폭넓게 살피고 골라서 시험한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생각을 바꾼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 몇몇 환자에게 물만 마시는 단식을 장기간 하라고 권하고 나 자신도 실천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영양 과다가 가장 심각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단점, 주로 근육 손실과 영양 실조 관련 단점, 이 대사 혜택보다 더 크다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하는 요구 사항과 달라지는 과학적 이해에 발 맞추어 전술을 수정한다. 우리 목표는 오로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바로 장수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견뎌온 쇠퇴의 이야기를 고쳐 쓰고 앞으로 살아갈 때 10년을 이전보다 더 나은 10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